케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시청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의 LA 컨벤션 센터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한인단체가 시정부에 건의했지만 시정부 측의 이전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여행 인파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큰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개최될 예정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세부 규칙에 합의했다며 토론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 및 대체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9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 모두 5억 2,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반기 말 기준 전 세계 가상화폐 100만 장자 수가 1년 만에 95%가 늘어나 17만여 명을 기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양측의 이견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LA 다저스가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오타니 선수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해 12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선수들은 장애를 넘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거북선 관련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LA 시청에 전시되어 온 거북선 모형의 LA 컨벤션 센터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한인들이 LA 시정부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미팅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시정부는 이전 계획을 고수할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북선 문제 이전할 것 같죠?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청에 지난 40년 동안 전시되어 온 거북선 모형을 LA 컨벤션 센터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난 22일 스카서시를 필두로 거북선 철거 원상복구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후 LA시정부가 거북선 철거 원상복구 추진위원회 측에 관련 문제와 관련해 미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관련 부처는 위원회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시정부는 거북선 모형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인 커뮤니티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오는 29일 오후 2시에 LA시청에서 함께 미팅을 갖자고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 철거 원상복구 추진위원회 측은 해당 미팅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북선과 함께 옮겨지는 일본 커뮤니티의 신사 모형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LA시 관련 부처가 지난 21일 일본 커뮤니티와 만남을 가졌으나 이날 만남에서 시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스카서 위원장은 지난 21일 미팅에서 LA시 당국이 일본 커뮤니티 측에 시 당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 당국의 이전 입장을 따라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서 위원장은 시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미팅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이메일을 통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념품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의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일본 상공회의소의 엘렌 엔도 수석부회장은 이날 미팅에서 시당국이 거금을 들여 신사 기념품을 컨벤션 센터로 이전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현재 컨벤션 센터의 보수공사로 당장 놓아둘 것이 없는 기념품의 보관이나 관리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8 LA 올림픽 깃발 전시에 사용되는 공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에 관한 해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I also thought that when they talked about Olympic flags, I thought there were going to be like maybe a dozen flags or 20 or 30 or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 didn't know it was like one flag. 스카서 위원장은 이전되는 기념품들은 일반 전시품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시정부가 LAC에 기증한 선물로 외교적인 상징물로 애초에 컨벤션 센터 전시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982년도 탐 브래들리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CEO에다가 통보를 한 게 영구적으로 여기에다가 보존을 해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시장님들도 그 후로 이 캐런베스 되기 전에 많은 시장님이 계셨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그걸 타치를 안 했어요. 원상복구위원회 측은 거북선 모형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채인 ADU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가용한 쉘터를 늘리는 2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별채인 ADU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가용한 쉘터를 늘리는 2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별채인 ADU 중에 규모가 작은 주니어 ADU에 대한 건축 허가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 AB3057로 이 법안에 따르면 주니어 ADU는 기존 주택 안에 500스퀘어피트 이하의 작은 규모의 ADU로 주니어 ADU에는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주니어 ADU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 요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은 노숙자 쉘터를 늘리는 AB2835 법안으로 노숙자들은 개인이 소유한 호텔과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 임시 규칙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공과대학인 칼텍이 올 가을 학기에 학교 사상 최초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넘어섰습니다. 칼텍이 공개한 올해 신입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중 여성은 113명, 남성은 1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제친 것은 칼텍이 지난 1970년 첫 번째로 여성 학부생을 졸업시킨 지 50년 만입니다. 스템 분야의 리더인 칼텍에서 여학생 수가 남학생을 제친 것은 스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스템 분야의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생물과학 분야 학위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에서는 여성은 18%, 엔지니어링 학위에서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과 과학에서 더 뛰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과학이나 수학 분야 여성의 롤 모델이 적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스템 분야를 추구하는데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의 경우 스템 전공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여성 혹은 논 바이너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템 전공 여학생 중에 3분의 2는 생물과학 전공으로 나타났고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전공자들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어제 저녁 한인타운에서 또 폭력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어젯밤 9시 36분경 한인타운 중심부인 757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인근에서 무기를 동원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현장에서 한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폭력 사태인지 그리고 용의자에 대한 신상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어제 LA 다운타운의 상업용 단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는 1200 인더스트리얼 스트릿에 위치한 건물에서 어제 낮 1시 50분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차례 폭발음이 들려서 건물 내부로 소방관들이 진입하지 못했고
피해 건물에 가압 가스 실린더가 있었고 가스 실린더는 화재로 모두 파열됐다라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진화 작업 도중 건물 지붕이 무너졌고 화재로 건물 주변에는 거대한 검은 연구 기둥이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진압됐고 소방관들은 건물 외벽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5,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용 건물은 비어있는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논란이 뭐냐면요. 불법 이민자들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호아킨 아람블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대파들은 시민권자가 아닌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법안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 이전에는 18,000명의 지원자 중 단 1,700명만이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다 아시듯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불체자가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노동절 연휴 계획 있으십니까? 노동절 연휴를 계기로 이 여행 인파가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다가온 노동절 연휴가 코로나 감염률이 급증할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건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연휴를 전후로 공황이 붐비면서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곳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위험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보건국의 우려입니다. 또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더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A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접종 행사는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이뤄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체리신분, 보험 유무 관계없이 무료 접종받게 됩니다. 한인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모더나 백신으로 생후 6개월 이상, 마지막 백신 접종 후 최소 2달 이상 경과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접종 희망자는 오는 9월 19일까지 LA 한인회의에 전화해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은요, 전화번호 323-732-0700. 운전하는데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은데?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전화번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 역대급 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 후보들도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후원 모금액 순위에서 한인 후보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오늘 오전에 새로 들어온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가 역대급 전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현재 전국의 모든 연방선거 후보들의 후원 모금액 순위에서 한인 후보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2분기까지 2024년 선거기금 모금 순위에 따르면 가주 40지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영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635만 203.87달러를 모아 이번 선거에서 후원금이 최소 1달러라도 있었던 후보 총 1,795명 중 25위에 올랐습니다. 기금 모금에서 상위 2% 내에 드는 최상위권입니다. 가주 45지구 연방하원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은 629만 1282.54달러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주 47지구 연방하원 선거에 첫 도전장을 던진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은 361만 44,901.27달러를 모금해 86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경우 앤디 김 후보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뉴저지주 10지구 연방하원 3선 의원으로는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 입성에 눈앞에 둔 그는 전국적으로 최소 1달러 이상 선거기금을 모았던 연방상원 후보 241명 중 상위 20%에 속하는 39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앤디 김 후보가 모금한 선거기금은 899만 5,242.41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방하원 후보 중에서 선거기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인물로는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제프리 뉴욕주 팔찌구 연방하원의원입니다. 연방상원 후보 가운데 가장 후원금을 많이 모금한 후보는 공석이 된 메릴랜드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비 트론 메릴랜드주 6지구 연방하원의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이들이 모금한 금액은 각각 1,774만 9,729.54달러, 6,335만 2,532.7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연방대법원이 기업 선거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데다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며 선거자금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조사단체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방 중간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총 89억 3,740만 7,772달러로 이는 2018년 중간선거 때의 67억 2,480만 108달러와 비교해 30% 이상 늘어난 액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질 경우 선거자금 지출은 더욱 치솟습니다. 야, 돈이 뭐 이렇게 현실성이 너무 없으니까 바로바로 와닿지도 않네요. 네.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야, 나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뭐 어렵다는 얘기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금융정보 웹사이트인 카드레이트닷컴이 실시해 공개한 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인 56%가 유동순자산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는 18세에서 43세 사이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78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드레이트의 연구팀은 비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메디칼 응급 상황이나 직장에서 해고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평화는 전반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연봉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연봉 수준이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의 평균 연봉은 5만 9,384달러였습니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연소득이 4만 달러인 주민들의 경우 74%가 연소득 15만 달러를 벌면 만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주민들의 경우 현재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64%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수입을 추구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수입을 얻은 후에는 잠깐 동안은 만족스러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돈과 만족도에 대한 세대 간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 세대 응답자들은 만족감을 얻기 위한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젠지 응답자들은 높은 유동순자산을 더 선호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75%는 연봉 15만 달러를 받으면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Z세대는 연봉 15만 달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1%로 밀레니얼보다 낮았습니다. 대신 젠지세대 응답자의 84%는 네트로 100만 달러의 유동자산이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밀레니얼 세대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의 만족감을 표시해 성취감에 큰 비중을 뒀지만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Z세대에게는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대선 주자 모두 확정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선다라는 조사 결과 또 나왔습니다. 어제 7%포인트 보도해드린 바 있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는 4%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나와서 진검승부는 다음 달 10일에 열릴 첫 TV 토론에서 우선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다음 날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같은 격차를 보이면서 전당대회에 따른 상승세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트럼프와의 맞대결 성사 이후 1일 추적 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게 조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두둑한 후원금 확보를 기반으로 전당대회 이후 7개 경합주에서 새로운 광고를 선보이는 등 경합주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We should be doing everything we can to make it more affordable to buy a home, not less. 친근한 서민 이미지로 전당대회장을 누빈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호감도 상승도 해리스 진영에선 호재입니다. 반면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핵심 정책 이슈인 경제 및 범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약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선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 이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정권 인수팀 합류에 따른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But it really is an amazing realignment that we're witnessing in American politics, that Robert F. Kennedy is endorsing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두 후보 간 첫 대선 TV 토론을 핵심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TV 토론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불참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때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큰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갈수록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6년만 해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관세가 인기가 없고 자유무역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화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유권자들의 반감을 활용해 2016년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도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에 찬성하는 단체는 경제정책과 무역 현안에서 양당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누가 이기든 관세와 산업정책을 하는 행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광범위한 이 규모가 큰 관세를 예고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언급했으며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라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 다수는 이런 수준의 관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수입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응거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10% 관세에 대해서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뒤흔드는 난투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비롯한 관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관세 제한을 전국민 부가세, 트럼프 세금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가정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연간 $4,00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루크바크 대변인은 노동자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며 우리 적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인 표적 관세를 동원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대국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적 관세보다는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의 핵심 산업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 이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재임 시절 시행했던 이 대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유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행한 유세에서 우리의 부패한 지도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가 정확히 그것을 했는데 제조업은 돌아왔고 물가는
내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벤스 의원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그들이 우리의 세금을 갖고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시간주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기술을 훔치고 불공정하게 자국 자동차 산업에 수년간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미 군사 훈련은 도발적이고 돈 낭비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미 때 김정은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말해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의 첫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맥메스터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의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 해인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맨발인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북한 제재 무용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트럼프가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이라는 시 주석 견해에 트럼프가 동의하고 돈 낭비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북한 핵동결과 한미훈련 중단을 거래하는 동결 대 동결 제안에 트럼프가 동조하자 맥메스터는 시진핑이 이겼다는 메모를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건넸다고 회상했습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 상황도 회고록에 담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후세인과 카다피처럼 김정은도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당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그 미사일을 ICBM이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 맥메스터는 ICBM을 정의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가 격노하며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트럼프와 잦은 갈등으로 13개월 만에 경질된 맥메스터는 이번 책을 통해 트럼프가 외교 안보 협상에서 얼마나 취약했는지 되짚고 있습니다. 맥메스터는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미군 주둔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더해서 이익도 챙기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노동절 연휴 계획 있으십니까? 그냥 집에서 좀 쉬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그런데 또 발표를 보면 이번 노동절 연휴 때 또 역대급 인파가 이동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또 휩쓸려요. 그래? 그럼 가까운데 어디라도 한번 갔다 올까? 여기 어떠십니까? 영국 록밴드 비틀스 멤버들이 자라고 또 밴드를 결성한 도시 리버풀. 비틀스 결성 초기 무명 시절의 공연 장소로 사용됐던 이 리버풀 하우스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로 변신했습니다. 링고 스타가 들어오기 전 비틀스 초창기 드럼을 쳤던 피트 베스트의 어머니는 1959년 당시 이 주택 건물에 커피 클럽을 운영했는데요. 비틀스 초기 멤버들이 클럽 지하에 마련된 무대에서 공연하며 한때 먹고 자고 머물던 공간이었습니다. Really is. If there hadn't been a Casbah, there wouldn't have been a Beatles. It was the starting point. It was where John, Paul, George, Stuart met Pete. The five of them came together. 내부에는 공연 공간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멤버들이 남긴 낙서와 사진, 악기 등 당시 비틀즈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Para los fans de los Beatles significaría mucho, sería una experiencia inolvidable el poder alojarse y el poder estar en el lugar en donde ellos comenzaron, donde ellos empezaron. 방은 모두 5개, 가격은 1박에 125파운드로 우리 돈 22만 원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 처음 문을 열어 전 세계 비틀즈 팬들의 예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으로 7월 101.9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100 넘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도 82.5로 2달 연속 80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기대지수 80 이하는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6월 미국의 코어 로지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 6.3%도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입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예상과 관련해 이견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폭으로 내릴지, 이후 속도는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은 분분합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연준이 9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12월에는 0.5%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합쳐서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1%포인트 정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너무 공격적인 인하 전망이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놓고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및 대체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9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 모두 5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애청자분 중에 전기차 충전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원래 가던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러신 분이 계셨는데 빨리 좀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통과됐다고 해도 언제 이게 설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5억 2,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9,200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충전 포트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보조금 가운데 3억 2,100만 달러는 전국 41개 커뮤니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머지 2억 달러는 대체 연료 회랑을 따라 구축되고 있는 현재 10개의 고속 충전 프로젝트에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이번 대선 경합주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19만 2천 개 전기차 충전 포트가 있고 매주 대략 1,000개씩 새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 충전망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1년 넘게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전기차가 테슬라 충전망을 이용하려면 호환이 가능한 이 어댑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두 가지가 모두 미비한 상태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친 회사는 포드와 리비안 두 곳뿐이며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말에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한 포드와 리비안의 경우에도 테슬라에서 충분한 어댑터를 공급받지 못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 충전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화폐 가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반기 말 전 세계 가상화폐 100만 장자 수가 1년 만에 95% 늘어나 17만여 명을 기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 파트너스는 2024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를 통해 6월 말 기준 가상화폐를 100만 달러치 넘게 소유한 자산가가 17만 2,300명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들 백만장자 절반 이상은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죠.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여 년 만에 폭염 관련 열사병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너무 더웠다. 가을이 오기는 오나 보다. 아직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덥습니다. 네. 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모두 21,500명 이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연간 1,069명이었던 열사병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2,325명에 달했습니다. 24년 만에 117%가 증가한 셈입니다. 연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4년 311명이었고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 2023년이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연간 열사병 사망자 수가 들쭉날쭉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잽바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잽바운드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제품군 출시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잽바운드의 한 달치 투약 가격은 용량에 따라 $399 또는 $549로 책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도 위고비보다 쌉니다. 위고비는 보험 적용 전 가격이 월 약 $1,000입니다. 요새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디 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반갑죠. 반스앤노블 책방입니다. 미국 최대 서점 반스앤노블스의 리오나드 리지오 전 이사회 의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그의 유족은 알츠하이머 병과의 용감한 싸움을 벌인 끝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2019년 회사를 매각하기 전까지 반스앤노블 이사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리디오 전 의장은 1971년 반스앤노블 맨하튼 대표 매장과 브랜드를 $120만 인수한 뒤 미국 1위 서점 체인으로 꾸민 인물입니다. 시장을 빠르게 지배하면서 한때 지역 소규모 독립 서점을 문 닫게 하는 골리앗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도자기 등 한국 예술품 특별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8월 28일부터 오늘이죠. 그리고 내년 3월 2일까지 시애틀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한국 예술품 전시회 멋이 열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애틀 출신 변호사로 이 박물관의 오랜 후원자이자 동아시아 미술품 유명한 수집가였던 고 프랭크 베일리의 기증품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연인 누군지 아십니까? 네, 캔자시티 칩스의 공격수죠. 풋볼 선수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연인으로 유명한 트래비스 켈스가 그의 친형 제이슨 켈시와 함께 팟캐스트 계약을 $1억 규모에 맺었습니다. 형 아주 말 잘하는 덩치 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수비수죠. 이 형하고 함께 켈시 형제가 아마존과 팟캐스트에 $1억 팟캐스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켈시 형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팟캐스트 채널 원더리와 3년간 고정 출연, 광고 판매권, 배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억 넘을 것이다 라는 게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켈시 형제는 2022년부터 풋볼과 스포츠 전반에 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뉴 하이츠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트래비스 켈시가 스위프트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팟캐스트가 소위 말해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계약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스포츠 뉴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전에 그 트래비스 켈시 형제 소식 전해드렸는데 풋볼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스포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미국 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고 수익성이 좋은 거 너무나 잘 아시죠? 풋볼이에요. 네. 풋볼이 소유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사상 처음으로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NFL은 구단주 회의를 열고 구단 소유주가 지분의 최대 10%까지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RS 매니지먼트, 아크토스 파트너스, 식스 스트리트, NFL 선수 출신이 설립하고 블랙스톤, 칼라일, 시비스 등등등 컨소시엄을 우선 매수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들 사모펀드는 대주를 포함해 NFL에 최소 20억 달러를 여러 구단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금은 총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들은 최소 6년간 개별 구단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각각 6개 구단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NFL 고위 유머는 이들 사모펀드가 하루 만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명됐지만 향후 더 많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구단주들이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구단주들 뭐 마다할 일이 없죠. 돈 버는 일인데요. 장애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 패럴림픽 오늘 개막합니다.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이 브라질 알렉산드로, 저희가 탁구 소식, 신유빈 선수 탁구 이야기 전해드릴 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팔이 한쪽이 없죠. 네, 이 선수 탁구 치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입으로 활 시위를 당기는 인도 선수. 패럴림픽 장애를 넘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열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 우리의 상대로 만난 브라질의 브루나 알렉산드르. 한쪽 팔이 없지만 투지 넘치는 경기로 화제가 됐습니다. 브루나는 탁구 선수로는 역대 2번째로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도 도전합니다. 파리 패럴림픽을 빛낼 스타로 조명을 받은 브루나는 도쿄 은메달에 이어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와 가이드 러너의 아름다운 동행.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은파초 사우키레가 말라위 사상 처음 자력으로 출전합니다. 한국 기업인인 김태영 씨의 후원을 받아 패럴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습니다. 팔이 없어도 발로 활 시위를 당기는 인도 양궁의 시탈 데뷔와 의족을 차고 가장 멀리 날아오른 네덜란드 육상 전설 플로용. 내일 개막하는 패럴림픽에서 꿈과 열정의 무대를 다짐합니다. Ça y est, c'est la fin des Jeux Olympiques.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all the Olympians who participated in the Olympics. You guys were phenomenal. It was amazing. But now, it's our turn.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볼티모어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볼티모어 지금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올 시즌도 우승 후보인데 잘하고 있죠. 오타니 선수는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지만 도루나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배지환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는 배지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승격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습니다. 배지환 선수를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로 보내는 등 26인 로스터를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메이저리그에 배정됐지만 올라오자마자 다쳐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었었죠. 최근 배지환 선수 피츠버그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플레이 스타일, 배지환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부상 중이던 김하성 선수는 이제 곧 팀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